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약 150명의 시위대가 어젯밤 8시부터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불법 집회를 갖고 이민 단속국 건물 인근에서 경찰에 돌과 계란을 던지고 건물을 파손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른 새벽까지 인근 지역의 시위대와 대치했으며 일부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몇 시간 만인 오후 2시경에서부터 여러 곳에서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J21로 알려진 시위는 레볼루션 홀에 또 다른 150명이 모여 오레곤주 민주당 당사로 행진했는데 바이든과 경찰에 반대하는 시위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창문을 부수고 건물에 낙서를 하며 파손했습니다. 시애틀에서도 바이든과 경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들은 이민 단속국을 폐지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덴버에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회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위대가 미국 국기를 불태웠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반 트럼프와 반 바이든 구호를 외치는 서로 다른 그룹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취임 선서를 한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조지아주의 민주당원들이 이미 분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녹과 오소프는 선거 유세에서 $2,000를 약속했는데 바이든은 $1,400 수표를 미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구제안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메디에이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민주당의 오스카 자로는 메디에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로 결선 투표에 투표했다며 첫째는 래플러와 퍼듀가 코로나 기간 동안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우리를 구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2,000 체크였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원이었던 로겔리오 리네어스는 불쾌하다면서 노동계층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결선투표 하루 전인 4일 조지아 유세 현장에서 존과 워녹 목사를 워싱턴에 보낸다면 $2,000짜리 수표가 문 밖에 도착할 것이지만 공화당을 찍으면 그 수표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젠 사키 공보장관은 어제 첫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종교적 적대감과 외국인 혐오로 작성된 정책인 무슬림 금지를 끝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이트바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에 취약한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결코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비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됐으며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팩트 체크했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은 대선 내내 반복적으로 무슬림 금지라고 주장하는데 2015년 12월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무슬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완전히 막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실제로 내려진 행정명령은 2017년 1월 27일에 발령된 것으로 ISIS가 미국에 침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브라이트바트는 설명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 의장인 캐런 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마리코파 카우니 선관위원회와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코파 카우니 선관위는 주 상원회의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행한 소환장에서 상원이 찾던 모든 관련 정보를 넘겨주기로 동의했을 뿐 아니라 입법부가 주의 권력이고 카우니는 정치적 부문이며 따라서 입법부가 소환장을 발행할 헌법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팬 상원 의장은 이번 합의에 잭 셀러스 의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거 과정에서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 주 상원이 이번 감사 합의에 따라 적절한 부정 사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9건의 행정명령을 비롯해 총 20건의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연방 건물과 토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파리기후 협정에 재가입하며 국제보건기구에서 탈퇴하려던 것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1월 21일 국가통합의 날로 선포한다는 것과 테러 취약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취소하고 연방정부를 통한 성평등과 인종평등을 위한 행정명령, 센서스 인구조사의 불체자 데이터도 포함하라는 것, 그리고 남부국경에 대한 비상사태를 종결하고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카 유예 조치를 보전 및 강화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규제 검토 현대화, 행정부 관료 윤리서약 등에 대한 행정명령, 그리고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34개 연방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페코스키 장관 대행은 1월 22일부터 100일 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민 집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추방명령이 내려진 비시민권자의 이동을 멈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코스키 장관 대행은 이 기간 동안 국토안보부는 심각한 세계 보건 위기와 남서부 국경에서 발생한 도전을 포함해 현재 미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어떤 추방이 보류될 것인지 또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건설 프로젝트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어제부로 중단됐습니다. 리차드 프라이어 키스톤 XL 사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 파이프라인 협회의 앤디 블랙 회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만 개의 일자리를 죽이고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22억 달러의 급여를 빼내는 것과 맞먹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인들이 지금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제이슨 캐니 총리는 키스톤 XL의 건설 취소는 친구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캐니 총리는 이것은 새 행정부 첫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교역 상대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무역 관계의 가장 큰 부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남부의 다싱구는 이 지역의 주민 170만 명 전원에 대해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베이징을 떠나지 못한다는 금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싱 아파트 5개 단지는 아예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관내 유치원과 초중등생 전원에게 집에서 공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다싱구는 베이징의 최신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에서 19일 사이에 11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다싱구 감염 사례를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도 21일 지역사회 감염자 3명이 보고됐습니다. 상하이는 해외 유입 확진자는 매일 보고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도심에서 20일 오후 3시경 가스 유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6층짜리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물은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부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인근 도로엔 건물 잔해가 흩어져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마드리드 시장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6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근 학교는 기록적인 폭설로 지난 9일 이후 등교가 중단된 상태여서 더 큰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빅테크의 취소 문화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공보장관 젠 사키가 어제 취임식이 끝난 뒤 가진 첫 브리핑을 유튜브로 보던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던 오후 3시 11분경 실효요가 1만 개로 표시됐었는데 오후 7시 31분에는 3,100개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은 이것이야말로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동맹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유명 플랫폼들은 자체 검열과 삭제 및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만 좋아요, 싫어요 숫자까지 바꾸는 모습이 포착되자 네티즌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조셉 R.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먼저 선언문 제1호로 서명한 내용도 바로 국가 통합의 날, National Day of Unity라는 국가 통합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문을 냈습니다. 이게 1월 20일이죠. 어제 그 본인이 취임한 그 날을 국가 통합의 날이라고 선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어제 포틀랜드와 시애틀, 덴버 이런 곳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취임 선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모여드는 것이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곳에 나뉘어서 수십 명에서 혹은 150명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기획을 해서 벌어진 시위라기보다는 뭔가 하여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내용에 불만을 가졌던 것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시위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시위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반 바이든 구호들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반 트럼프 구호도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반 바이든 구호를 외친 시위 모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임을 주동했던 인물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운동원들이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안티파의 구성원들이 이런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점들이 좀 의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안티파들은 보통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와서 지금 당장 취임 첫날부터 시위를 벌였고 반 바이든 구호를 외쳤다는 것. 이건 좀 의외다. 물론 반 바이든 구호만 외친 것은 아니고요. 경찰에 대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 집행관에 대한 반대 구호도 외쳤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반대 구호를 외쳤던 것은 예전부터 늘 이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닌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 첫날부터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고 이런 시위를 벌였다는 거죠. 또 유리도 깨고 공공 건물에다가 연방 건물에다가 낙서를 하고 이런 파손 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사실은 의외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언론에서 알아서 그것은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뭐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9개 혹 뭐 다른 언론들에 따르면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행정명령이 모두 9개였는데요. 어저께 서명한 것이. 행정명령은 9개였지만은 거기 이제 각서, 메모랜덤이라고 하죠. 각서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선포문까지 하면은 그럼 모두 16개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국제보건기구에서 탈퇴하지 않겠다라고 알렸다거나 혹은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겠다, 재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그런 선언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은 행정조치를 무려 20개나 지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게 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가 되어 왔던 것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하루에 이 취임식을 끝내고 나서 오후에 잠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진행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따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뿐이었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을 지금 계속해서 편가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그냥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어서 과연 이것이 외치는 구호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그것이 취임 첫날부터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 뭐 첫날이니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던 시위를 계속 이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본인들에 대한 뭐 농공행상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본인들한테도 좀 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더 이런 상황들 좀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고요. 포틀랜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냥 시위하는 사람들을 주로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주로 보여왔다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어제는 약간 입장을 달리해서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좀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강경 대처를 하는지 뭐 몇 명 체포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정말 강경 대처를 할 건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이민 단속국에서 추방하기 위해서 잡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 풀어줘라라는 이야기하면서 아예 이민 단속국 폐지해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건 시애틀 시위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민 단속국 ICE라고 하죠. 그 ICE 그거 폐지해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미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이 ICE에 대해서 지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그리고 추방자들에 대해서 이제 추방하지 않도록 조치를 지금 취해놨죠. 국토안보부 지금 장관 대행이 앞으로 100일 동안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100일 동안은 추방 안 한다. 추방 명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추방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겠다. 100일간의 지금 유예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시위 하나도 예전 같지 않게 저희가 좀 예민하게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이제 이 시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빠르게 실제 행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시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이고 그것이 행정으로 반영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죠.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 시행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방명령 받은 사람들 잡아들인 거 풀어줘라, 지금 당장 풀어줘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내일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실제로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것인데, 근데 당장 이 사람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시위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입에서 일단 100일 동안 유예하겠다, 추방을 유예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이 돼 있어서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시위를 통해서 낸 목소리가 행정에 곧바로 반영되는 모습들이 아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100일 안에 상당히 눈에 띌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위 현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이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난 1월 5일 날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었죠. 그 투표가 사실 이 연방 상원의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이제 되느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다. 이렇게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결국은 민주당 후보 둘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존 오소프 상원의원 그리고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취임 선서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선서한 첫날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욕을 먹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를 한 매체가 어디냐 하면은 메디에이트라는 이 매체인데요. 인터넷 매체인데, 이 메디에이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원들이 화가 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0불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2,000불. 아니 2,000불 준대더니 왜 1,400불이냐, 이렇게 된 거죠. 상원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후보들은, 그러니까 라파엘 후보도 그렇고 존 오소프 후보도 그렇고 다 2,000불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00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은 12월 달에 600불 주는 거로 이미 다 600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다가 1,400불 하면은 그럼 2,000불 아니냐? 본인은 약속 지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지아에서 이 선거가 진행될 때 많은 민주당원들 그리고 많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거랑 관계없이 2,000불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600불은 600불이고 2,000불 준다고 그랬는데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600불을 주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116대 의회입니다. 그 결정은 의회가 하거든요.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니까. 근데 의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116대 의회입니다. 그 116대 의회에서 600불 주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을 통과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진행이 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2020년에 돈 주는 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0일에 취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1월 20일부터 하는 행동들을 약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거는 1월 20일부터 주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2,000불 주겠다고 그랬으면 1월 20일 이후로 2,000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의회는 117대 의회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코로나 구제책의 현금 체크 부분은 117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법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116대에서 600불 줬으니까 117대에서 1,400불 주면 합치면 200불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이제 와서 지금 또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2,000불 주겠다고 얘기했던 게 바이든 당시 후보만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2,000불 주겠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2,000불 주겠다고 하고 바이든 후보도 2,000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민주당 쪽의 상원 후보들은 2,000불 주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특히 막판에 가가지고 더 그 부분을 내세웠었죠.
그런데 공화당 쪽 후보들은 그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그 얘기를 꺼내지를 않았죠. 거의 뭐 안 했습니다. 2,000불 얘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정말 박빙의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죠. 물론 이것도 일각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결과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마지막에 열을 올렸던 2,000불 주겠다라는 공약이 이게 먹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지아주의 주민들이 돈 2,000불에 양심을 판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메디에이트라는 매체에서는 민주당원들이 화가 났다. 지금 조지아 민주당의 오스카 자로라는 이 민주당원인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화당 후보, 그러니까 라파엘 후보라든가 이 데비 퍼듀 후보라든가 이 두 상원의원들은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수백만 달러를 돈을 벌면서 조지아주 주민들한테 챙겨준 게 없었다. 이런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2,000불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2,000불 준다니까 민주당 찍었다는 거죠. 공화당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정작 선거에 나와 있는 공화당 후보가 직접 자기 입으로 2,000불 얘기를 안 하니 뭐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0불 주겠다고 한 민주당 찍어줬다는 거죠. 바이든 후보도, 당시 후보도 1월 4일 날, 그러니까 1월 5일 결선 투표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1월 4일 날 조지아주에 직접 내려와서 선거 유세하면서 이 부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언론에 또 강하게 나갔습니다. 민주당 뽑으면 2,000불 받는다. 그런데 민주당 뽑지 않으면은 2,000불 안 올 거다. 아예 대놓고 직접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0불이 문 앞에 온다라고, 문 밖에. 공화당 찍으면 2,000불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 돌아가고 있는 판세를 보면은, 2,000불 받는 게 아니라 1,400불 준다고 그러네? 이렇게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했으면,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구제책에서 현금 지원 2,000불로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건데, 그냥 계속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1,400불로 발표한 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원들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열심히 뛰었던 로겔리오 니네어스라는 친구는 아주 그냥 불쾌하다. S로 시작하는 좀 욕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계층에 대한 배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계층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메디에이트라는 언론에서 약간 비판을 한 것입니다. 비판받을 만하고요. 국민들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막 취임하자마자 벌써 이런 약속 어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 라파엘 워녹 후보나 존 오소프 후보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본인들 상원의원 됐다고 그냥 무작정 즐거워할 일만은 아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약속한 부분을 국민들을 어떻게 해명을 해서 설득을 하던 아니면 본인들이 내뱉은 말을 책임을 져서 그걸 실행에 옮기던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뭐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바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라고 뽑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원래 자신이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어제 SNS상에서는 좀 특이한 사진 하나가 계속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 젠 사키, 요번에 새로 백악관 공보실장이 된 젠 사키가 백악관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백악관 브리핑을 하는데 이 유튜브에 보면은 왜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있지 않습니까? 엄지가 올라가 있으면 좋아요고 엄지가 내려가 있으면 싫어요인데 이 좋아요하고 싫어요의 숫자가 화면에 보이는데 일단 처음 놀란 거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훨씬 더 많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와, 이거 뭐 백악관 브리핑 하는데 왜 싫어요가 이렇게 많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싫어요 숫자가 무려 10,000명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좋아요하고 싫어요하고 뒤바뀐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3시 11분에는 10,000개였는데 7시 31분에는 갑자기 3,100개로 줄어들었다. 그걸 대조해주는 사진이 나왔죠. 자,
10,000명이 3,100명으로 줄어들지. 그러면 7,000명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7,000명이 이 백악관 브리핑을 보고 있다가 싫어요 눌렀던 거를 다시 클릭해가지고 없앴느냐, 7,000명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뭐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라면 모를까. 70%가 싫어요를 눌렀던 사람 중에 70%가 싫어요 눌렀던 것 취소. 이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싫어요가 3,100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는 2,000대밖에 되지 않았다. 여전히 싫어요가 더 많았다. 이 사진이 이 SNS상에서 화제가 됐던 이유는 앞으로 빅테크들이 진짜 무슨 짓이든 다 하겠구나 라는 공포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상하다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사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좋아요, 싫어요 숫자까지 바꾸느냐,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도 걸핏하면 차단하고 검열하고 삭제하고 심지어는 계정 정지시키고 5만 가지 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좋아요, 싫어요까지 숫자를 바꿀 정도면 내가 올리는 글을 과연 그대로 남겨둘까? 이 글도 바꾸는 거 아닐까요, 혹시? 걱정되는 거죠. 이것은 공포입니다, 공포.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빅테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이거는 상당한 공포다. 이것이야말로 테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테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테러입니다. 왜 테러를 무섭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꼭 폭탄이 터져야지만 테러가 되는 것이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입막음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잘 쓰던 내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정이 잠겨있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많이 눌러줬는데 그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든다 그러면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것이 공포입니다. 이런 것이 테러인 것입니다. 빅테크가 행하는 행동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들을 짧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통합의 날 선포했죠. 그런데 말뿐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렸죠. 검토 대기 중인 규제들은 전부 다 동결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이제 행정각서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명령들이 있습니다. 행정명령들. 근데 그것이 시행으로 옮겨지지 않거나 지금 검토 중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결해라. 그러니까 다 무시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려졌던 행정명령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현재 검토 중인 사안들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를 통한 인종평등 증진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이런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성평등, 인종평등, 그다음에 종교평등, 평등권을 보장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성적 취향이라든가 성지향성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종교 간의 평등,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특히 이제 미국이 이슬람 쪽을 터부시해왔던 그런 모습들,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슬람을 터부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걸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슬람 인사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고, 그리고 마치 그 공화당 쪽에서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완전히 친이슬람 인사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냈던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문화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평등이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이건 평등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유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쉬운 것인데, 그럼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에 이 나라를 만들 때부터 인정했던 것이거든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서의 그 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평등이라는 입장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평등이 무엇을 가지고 평등이라고 얘기하느냐가 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등이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1000개 있으면 이슬람 사원도 1000개 있어야 평등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것이냐, 갑자기.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것인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어져 왔는데 그들을 약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만약에 약자라고 규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진짜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데다 갖다 막 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성평등, 종교평등, 인종평등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종평등이라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이나 종교평등, 이거는 저희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럽기는 하다. 그 다음에 미국 입국 차별 금지 선언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행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내렸던 여행 금지 명령은 여행 금지 국가를 정했었습니다. 근데 여행 금지 국가를 아무데나 정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했던 거는 테러 취약국에 대한 여행 금지였습니다. 테러 취약국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이시스 때문이었고요. 이제 극단 이슬람 무장 세력이죠. 이 아이시스가 이슬람 국가라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선포를 하고, 자기네들이 나라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좀 싸움 붙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래서 이 아이시스 소탕 작전을 벌였고요. 그런데 이 아이시스의 요원들을 끌어모으는 작업이 의외로 굉장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는 정황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에 침입을 해서 각종 테러 사건들을 벌였던, 미국뿐만이 아니죠. 서구 세계 곳곳에 침입해 들어가서 벌건 대낮에 폭탄 테러를 벌린다. 파리에서는 폭탄 테러도 있었죠. 폭탄 테러, 미국도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폭탄 테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러 행위를 벌였던 이런 문제들로부터 미국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입국 금지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가들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이슬람 국가만 포함됐던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슬람, 무슬림 이런 종교적인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테러 방지라는 그런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민주당 쪽에서 물고 늘어졌던 게 이거는 반무슬림 정책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왔었던 것이죠. 결국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부터 이걸 행정 조치를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돼 있던 나라들, 그리고 이 테러 취약국이라고 일컬었던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좀 정상적이고 옳은 사람들만 들어와주고 나쁜 사람들 들어오다가는 중간에 필터링 되는, 검열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좀 잘 처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연방 노동력 보호 및 마스크 착용 요구에 관한 행정명령, 이거는 뭐냐면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연방 건물과 연방 토지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마스크 쓰고 있어라.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 무조건 다 마스크 착용해라. 이렇게 의무화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또 하나 있는데, 코로나19 퇴치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글로벌 보건 및 안보에 대한 미국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행정명령.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다시 조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민 집행 정책 및 우선순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공안전 강화라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민 집행 정책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좀 뒤바꿔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다시 되돌려놓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정 신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업무를 취할 수 없다라든가, 이민 집행 정책에 있어서 인원 배치라든가 조직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변화가 앞으로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방 규정에 관한 특정 행정명령의 취소에 관한 행정명령,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내렸던 행정명령들 싸잡아서 취소한다 해가지고 6개의 행정명령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전부 다 오바마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연방 정부의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예전에는 어떤 규제하고 간섭하고 하던 능력들이 있던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지나친 간섭이고 지나친 규제다 해가지고 영방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간섭하지 못하게 했던 행정명령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갖다 전부 다 취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처럼 좀 더 연방정부가 규제라든가 간섭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놓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환경평가 뭐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10년마다 하고 있는 인구조사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확한 열거 및 배분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이건 뭐냐면은 센서스 조사를 했었죠. 작년에 센서스 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불체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스에 의해서 모든 연방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원이 가장 많은 쪽에 가장 많은 연방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 불체자가 너무 많아서 인구가 많아지는 거면은 거기에 쓰는 연방 예산은 사실은 합당하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납세자들이 내는 거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체자들이 이 센서스에서 계산되는 것은 결국은 불체자들을 위해서 연방 재산이 쓰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요번에 센서스 결과가 나올 때 불체자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메모 같은 거를 줬었죠. 그런데 그걸 다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불체자 포함해라. 모든 사람을 다 개수해라.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센서스 인구 조사는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 어떤 숫자가 포함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불체자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학보건에 관한 행정명령. 이건 뭐냐면은 말은 이렇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들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이 메탄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에너지원들은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감소시키고 그리고 풍력 에너지라든가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미국이 좀 더 기여할 수 있게끔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석유라든가 가스 부문들에 대해서는 좀 개발이 좀 억제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청정에너지원들, 그러니까 뭐 풍력, 조력, 그다음에 태양열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지만 키스톤 XL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키스톤 XL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가 걸프만까지 가게 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이제 키스톤 XL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브라스카까지 가는 부분은 이제 키스톤 XL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네브라스카에서 이 걸프만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은 이미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에 연결해서 가게 되어 있고요. 유사라고 그래서 이 석유를 함유하고 있는 모래를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진짜 원석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걸프만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그걸 이제 석유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제된 석유들을 이제 수출을 하든가 국내에서 사용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원유 수출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추진을 해온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게 성사가 돼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기후변화 대책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추진을 못하고 중단을 시켰죠. 중단을 시켰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 때 와서 다시 재추진을 한 겁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날 허가를 취소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갑자기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쪽에서는 앞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이걸 중단하라고 해서 딱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던 것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절차가 좀 필요하고 시간이 몇 주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한 1,000명 이상이 실업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업계에서는 그게 1,000명 실업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다. 훨씬 더 심각한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따지면 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액은 아마 2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캐나다에서 지금 발끈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이 원유를 보내는 것인데, 원석을 보내는 것인데, 캐나다 엘버타주의 이 제이슨 케니라는 주 총리, 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엘버타 주의 주지사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케니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면서 교육 대상국인 캐나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모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무역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직접 공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무역 관계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 에너지 수출 수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오다가 추진이 중단됐던 것을 다시 또 트럼프 때 다시 돌려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또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그걸 또 중지시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동맹국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사실 이 키스톤 X의 송유관 작업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석유를 미국 내에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쓰면 결국은 다 배기가스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쓰기 위해서 석유 수입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중국에다 수출하려고 한다. 정유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할 거다. 그러니까 수출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중개무역하고 돈 버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그 지구에 없고 딴 데 있느냐? 그것도 결국은 지구를 망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송유관 건설하는 거 일단 중단해라, 이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 취임 첫날부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취임 첫날부터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바이든 행정부는 캐나다랑 동맹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국내 경제에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다. 근데 이 조치를 취하는데 누구와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고 단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첫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한 겁니다.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쪽을 지원을 할 것이고 재래에너지 쪽은 규제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천명한 것이죠.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그리고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방지 및 퇴치에 관한 행정명령. 이거 성차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이거 별도로 또 하나 내놨네요. 앞에도 있었는데. 이 행정명령 내용문을 보면은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다루는 문제까지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지금 성평등, 성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없애야 된다. 성평등 문화를 키워야 된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남자, 여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외에도 성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역차별 같은데,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남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야말로 차별 아닙니까? 제가 이거 홍길동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규제 검토 현대화라는 각서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규제 검토 현대화, 이게 말은 현대화, 모더나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더나이제이션. 그런데 실제로는 현대화가 아니라 그냥 백투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 검토, 각종 규제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검토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1993년의 행정명령으로 다 되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8일 날 내렸던 행정명령에 기준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바마 시절 내렸던 행정명령에 기준해서 다시 백투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겠다. 각종 규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명령서의 앞부분에다가 제목을 붙여놓기는 현대화,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현대화라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행정부 직원의 윤리서약에 대한 행정명령. 이건 대통령 바뀔 때마다 늘 하는 건데요. 행정부에 들어와서 장차관 이런 그 고위직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로비스트로부터 관계를 다 끊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윤리 강령이죠. 윤리 강령이고 윤리 강령에 동의해야지만 공직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 종결 선포 및 국경 장벽 건설로 전용 자금 전환. 이게 뭐냐면은 남쪽에다가 국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해 놓은 것이 있죠. 이곳에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중단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남부 지역에 내려져 있었던 비상사태, 이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것은 카라반 때문이었죠.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오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들여보내달라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엄격히 대처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심사를 받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멕시코 정부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근데 그 비상사태를 이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경 넘어서 오겠다라는 사람을 막지 못하는, 그냥 막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발생하죠. 하여튼 그런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라이베리아인 강제 출국 연기 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베리아인들은 강제로 출국하는 것은,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출국하는 것은 연기시켜준다라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없앴었던 거를 다시 복원시켜서 연기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다카 유예 조치 보존 및 강화, 이런 각서가 있습니다. 다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넘어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체류 신분이 없는 거죠.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금 미국에서 성장을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 사회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다 거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잘 알고 있고, 사실은 미국인, 속은 미국인인 거죠. 겉은 달라도. 이렇게 자란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들에게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카였습니다. 원래는 사면을 해주어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시민권을 받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막힘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나온 것이죠. 다카라는 것이.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 다카가 의미가 없다, 이건 헛된 기대감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이게 오히려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하나의 자극적인 요소가 된다 해서 다카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걸 다 좀 되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시절 다시 되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카 유예라는 것은 계속 있고 2년씩 유예를 해주게 돼 있고요. 체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간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이걸 또 강화해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는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행정 조치들이 나와 줘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카에 해당하는 이 청년들을 결국 영주권을 받게 해주거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카의 대상을 좀 더 확대시켜 주려고 하지 않겠는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당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려고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말 그대로 그냥 나랏돈 갖다 퍼주고 미국에는 전혀 도움 안 된다, 그래서 탈퇴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후 협약을 만들고 제안하고 만드는데 가장 공을 들였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 오바마 행정부 쪽에서는 미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이 배기가스량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단체를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이 솔선수범해서 상당히 많은 회비를 내왔던 것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엄한 데 갖다가 돈만 퍼주고 있고 미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배기가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여도 하는 것도 없고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배기가스 계속 풍풍 품어내고 있고, 이걸 도대체가 이런 단체는 유명무실하고 아무 의미 없는 단체다, 그래서 탈퇴를 해버렸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가입한다라고 바이든은 취임 첫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4개의 연방기구에 대한 기관장 임명을 또 했습니다. 여기 뭐 가장 많이 언론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데이빗 코엔 CIA 국장 지명자죠.
34명의 연방기관장들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7월 6일부로 WHO,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죠. 여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여름이죠. 1년 뒤에 탈퇴한다라고 통보를 해놨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철회하겠다, 탈퇴 안 하겠다, 계속 세계보건기구 회원으로 있겠다라고 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한테 그러한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방 학생 대출 상환 일시 중지, 이걸 또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대학의 이제 학생들 학비 보조금 중에 연방에서 나오는 펠 그랜트라는 게 있죠. 뭐 흔히들 얘기하는 펩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이 학자금 보조금입니다. 그 학자금 보조금 부분에서 대출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무상 보조 말고 이제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 이런 학자금 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상환, 그러니까 돈 갚는 것을 일정 기간 중지하겠다. 언제까지 중지하겠다라는 시한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학자금 대출을 갚기가 바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시름 놓아라라는 이야기죠. 대체로 보면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뭐 10년 넘게 이 학자금들을 나눠서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좀 팬데믹 때문에 아예 직장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계속 갚으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는 0%로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는 0%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제 하루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각서, 선포문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어떤 것들은 저희가 이해가 되고 좋은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는 과정을 좀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첫날 내려진 이런 명령들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하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차별 문제, 인종차별 문제, 친환경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고요.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음악 때문에. 박평강의 콘서트 토크에서 확인하시죠. 정부라는 조직은, government라는 조직은 과거에는 지배구조를 가지는 그런 조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봉건 사회에서는 당연히 왕이 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구조, 다스리는 조직으로 이 정부를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자유를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정부는 다스리는 정부가 아니죠. 봉사하는 정부가 정부입니다.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제공하는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평생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직으로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임기 동안에 봉사하라, 섬기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임기직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국민을 다스려라, 지배해라가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첫 시작부터 이런 반대에 부딪히고 시위대의 소란을 겪어야 하고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지 매우 염려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자유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정부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렇다면은 이 정부는 그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본인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원과 서비스가 정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앞서서 이 종교 평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등이라는 단어는 그냥 얼핏 듣기에는 좋은 단어로 들리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역차별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평등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그렇다 보면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을 낮추게 만들어야 되고 좀 열세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어야 되는 이런 억지 균형을 맞추게 하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일단 자연스러움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평등을 이야기해야 그것이 정말 조화로운 자유로운 평등이 될 수 있는데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평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평등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10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도 100원, 1시간 놀면서 일한 사람도 100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1시간 받는 게 100원. 특별한 훈련 받지 않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앉혀놓고 1시간 일하는데도 100원. 이러면 이것은 평등한 게 아니죠. 공평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자연스러움 그리고 공정한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마는 첫날부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등을 중요시하는 이 진보 정권이 이 평등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근데 그 평등이라는 가치를 아무데나 막 갖다가 붙이고 아무렇게나 단순하게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이 사회는 상당히 부조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반드시 명심하고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